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1쪽에 나오는 사경에 대한 이야기, 사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전을 서사하고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러한 사경 문화가 그렇게까지 번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인쇄 문화거든요. 인쇄 문화. 우리 생각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팔만대장경 같이 저렇게 목판으로 인쇄를 하는 거고, 인쇄라고 하는 거는 저런 통판 인쇄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활자 인쇄는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배울 때는 활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1234년 직시심체유절 뭐 이러면서 직지가 1234년인가? 아닌 것 같은데 1234년에 금속 활자가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직지는 그 뒤에 백운화상 초록 그 직지를 누구한테 받아온 거냐면 백운 경안 스님이 서곡 천공 스님, 서곡 천공 스님이라고 중국의 임재종의 오산불교라고 강남에 원나라 때 있었어요. 거기 이제 굉장히 괜찮은 대단한 스님이고, 그분 제자 중에서 또 한 명이 태고 보우 스님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태고 보우 스님보다 이 백운 경안 스님을 더 대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세송도 내려드리고, 사세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가 내 수제자야 뭐 이러한 징표, 그리고 그 어른이 주신 게 이 직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널리 간행해서 잘해봐라. 그러니까 선불교를 좀 잘 세워봐라. 그 시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썼고, 그 다음에 활자 문화가 번성했었던 그런 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익히 다 아는 거고, 단지 차이점은 다른 점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의 금속 활자는 엄청난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쿠텐베르크처럼 그러한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인쇄술의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어.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게 이제 로마나이즈하고 한자의 차이입니다. 한자는 활자로 만들어도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로마나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몇 개를 만들면 되나요? 단순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 뭐 A라든지 뭐 O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것만 좀 더 많이 만들고, 잘 안 쓰는 거 뭐 Z라든지 뭐 이런 거 조금 더 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그건 되게 쉽고, 그래서 활용하기가 좋고, 한자는 특성상 한자는 글자 한자 하나가 일종의 단어틱한 거기 때문에 다 개별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효율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끼워 넣다 보면 요즘같이 아주 정교하게 딱 맞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글자들이 조금씩 유격이 발생하거든요. 간격이 있어서 노라. 그래서 글자가 반듯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출렁인다 그러면 활자책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목판본 같은 경우는 나무에는 요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잉크가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해요. 나이테 요 생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리듬감이 있고, 금속 활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활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찍혀 있는 것만 갖고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도구를 한다거나 하실 때 유용한 지식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통판이 더 좋은 거는 통판 인쇄가 더 좋은 거는 오자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가요. 활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오자가 하나 나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그 경판 하나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나는 다 잘한 줄 알고 판가까지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글자 하나 빠졌네. 안 그러면 야 오자 났네. 이러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누가 엄청나게 깨지겠지.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통판이 더 좋은 거고 활자는 조금 덜 선호되는 그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활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적어서 통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100장, 200장을 찍어. 예를 들어서 500장을 찍어야 글자가 뭉개져. 나무 목판이 뭉개져. 근데 500장을 찍으면 500장의 수요가 있느냐? 이 나라는 작아서 500권의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0권 팔고 그거를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칼로다가 잘 잘라서 활자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이제 활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문화의 발전을 주도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왜 끝까지 활자를 안 만들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판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중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게 다 뭉개지도록 찍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암송을 해서 페다라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이게 페다라 나뭇잎이 뭐냐면 제가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댁에서 키우는 관상식물 중에서 약간 이렇게 뭐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도리 도마뱀 같이 생긴 이렇게 손바닥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식물 있죠, 집에. 그거 아세요? 다 벌리고 있는 것 같지.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이렇게 부채같이 이렇게 펴지는 애 있어. 부채같이 펴지는 애, 동그랗게 방구 부채처럼 이렇게 동그란 부채를 방구 부채라고 하거든요. 원형 부채. 그래서 그렇게 펴지는 그 식물 맨 끝쪽이 약간 뾰족뾰족해서 말라가는 애 있거든. 그거 그렇게 생겼는데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페다라 잎이고, 거기다가 옛날에 도대체 글씨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은 더럽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이집트 갈대죠. 나일강의 갈대, 그거를 이렇게 우리 오이 마사지 할 때 쓸듯이 착착착 세로로 쓸어가지고 가로로 쫙 깔고 세로로 쫙 깐 뒤에 망치로다가 다다다다 때리면 섬유 조직이 붙으면서 종이같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게 섬유 조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로 세로면 뭐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되면 합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만 접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막 깨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 대신에 이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중동이나 이런 데는 그 양피지죠.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었고, 그 다음에 점토판에다가 글을 써서 흙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오면 원래는 죽간, 목간이라 해서 대나무하고 그 다음에 나무패를 이렇게 손가락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긴발 묶듯이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그걸 죽간, 목간. 목간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쪽으로 묶었다는 거고, 죽간이라고 하는 거는 대 쪽으로 묶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책자를 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죽간이나 목간을 묶은 형태를 상징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쓰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진짜 있는 사람들은 비단에다가 씁니다. 비단에다가. 그걸 백서라고 합니다. 백서. 비단 백자를 써가지고 비단에다 쓰는데, 아시다시피 비단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단가가 세겠다. 이거 참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류 문명에서 다 옮겨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고, 종이라는 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한에 체륜, 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체륜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붓으로 쓰는 거 말고 이제 종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옮겨 적는 거 말고. 체륜이 4시거든요. 4시거든요.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로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뭐 청와대 무슨 수석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종이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아, 종이가 그 전에 있었구나라고 알면 정답인 거예요. 체륜이 종이를 만든 게 아니고 체륜은 안정적인 수준의 종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라고 하면 종이가 이제 좀 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좋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 육성이죠.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 막 뭐 시진핑 주석이 밀어준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나라 정부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만든 게 체륜의 종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닭지, 그러니까 산이 많으면 종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종이는 사마르칸트지입니다. 사마르칸트지, 예,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마르칸트지. 예, 그래서 거기는 비단종이라고 종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비단과 같다라고 해서 종이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돌로다가 막 문대서 그 살결을 매끄럽게 그러면 윤기가 벤질벤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단종이라고. 우리도 닭종이를 싸구려는 이제 닭 그 껍질이 막 있지만 실제로는 나무 껍질 어깨 진짜 좋은 거는 싹 안쪽 섬유만 가지고 만들고 만든 뒤에 다듬이질합니다. 다듬이질해서 조금씩 올록볼록 할 거 아니에요. 종이를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것 부분을 다듬이질로 해서 판판하게 하지. 그게 좋은 종이에요. 그게 좋은 종이. 종이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 이 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고 지금까지도 거의 뭐 크게 변동 없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야. 최근 들어서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지금 제지 기술이 약간씩 대체되기 시작한 거지. 절대 강자죠, 그죠? 책, 뭐 잡지, 신문 절대 강자였었잖아. 아니 맞잖아. 당연한 얘기를 할 때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는 저녁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 정신 건강에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자 봐봐. 최근까지 종이가 이렇게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이건 대단한 발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술이 동아시아에 있었지만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 사건에 우리 나라 사람이 참여를 하죠. 그게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입니다.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과 붙었다가 계속 연전전승하다가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에 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약간 기울기 시작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지가 센 줄 알았는데 서쪽에 만만치 않은 놈이 나타난 거지.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깨지면서 제지 기술자들이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도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나가사키 도자기가 굉장히 이제 일본 쪽에서 이산평이라든지 심수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게 나가사키 요업으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나가사키는 짬뽕을 먹는 데가 아니고 원래 요업의 최고 중요한 도시다. 그리고 그렇게 공업적인 측면들이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원폭을 쏠 필연성이 있었던 거다. 거지 같은 데는 원폭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월정사에 사는데 월정사 북한이 아무리 원폭으로 저렇게 위협을 해도 월정사 청정지역입니다. 원폭이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원폭 떨어뜨려 봐야 원폭 값도 못 뺍니다. 원가 이하의 소출이 납니다.
뭐 나 죽이려고 뭐 원폭 떨어뜨리겠어? 원폭이 그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데 어디다 떨어뜨릴 것 같아요? 다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안 그러면 뭐 부산, 울산, 뭐 창원, 뭐 이런 정도 굉장히 중요한 공업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데 떨어뜨려야 치명적 타격을 주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시 장군이 지는 바람에 제지술이 넘어갔고 우리도 임진왜란 때 그게 이제 이삼평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도공이 넘어가서 일본의 도자기의 신이 된 거고 지금도 사당이 있습니다. 이삼평이 신입니다. 신. 그리고 이삼평 계열은 끊어졌고 나중에 심수관 계열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단지 이런 얘기를 막 길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나 이런 것도 알아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난 배운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난 너무 많이 알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렇다고 머리가 큰 건 아니고 자꾸 이거 TV로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만 보시는 분들이 자꾸 머리 크다 살쪘다 이러는데 만나보면 내가 너보다 짜고 머리 짜고 이거 촬영해서 커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아시아는 나중에 이제 종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인쇄 소율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인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술을 쓸 때 인쇄술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쇄술을 쓸 때도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러한 유수한 문명권들이 다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지같이 오탈자 엄청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베껴 쓴 걸 또 베껴 써봐. 난리 난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암송한다라고 하는 거. 암송으로 전승했어요. 그거 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껴 써서 한 땀 한 땀이 문제예요. 한 땀 한 땀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류의 개연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공자도 그걸 느꼈어. 공자 때는 종이도 없었고 한나라 때 종이가 나오니까 후한 때 종이가 나오는데 공자 때 뭐 종이가 있었겠어. 그래서 공자도 베껴 쓰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들이 뭉개지고 또 베껴 쓰다가 오류가 나고 이런 것들을 당신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보는 거야. 그래서 베껴 쓸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명권은 동아시아 문명 말고 다른 쪽은 전부 이것들이 베끼고 있었으니까 깝깝하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지. 그리고 베끼고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 지 생각들이 들어가요. 이게 특히 그게 가방끈 짧은 놈이 이렇게 오타를 내면 차라리 수정하기가 쉽고 가방끈 긴 사람이 조정하면 있잖아요. 참 그게 쉽지 않다. 제가 문화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문화재를 가짜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는 120%의 진짜가 있다. 내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 전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가 120%야.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다른 전문가가 그걸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 왜? 전문가가 참여해버리면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커버를 해놓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진품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짜를 추려낼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서사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구를 맞춰서 위조를 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런 걸 보고 쥐새끼가 기어들어간다 그래서 찬입이라 그래요. 찬입.
찬입이라고 하는데 요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게 지금 불교 문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너무 암송을 500년 동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 뻥튀기가 돼서 늘어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저 남방 쪽 같은 경우는 저걸 다 저걸 막 손으로 써서 외워서 썼다는 둥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치 그대로 전승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인쇄술이 발전했으니까 인쇄술은 한번 나가면 걷어들일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한번 제가 오류에 있는 지식을 얘기해 버리면 그냥 망신을 당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면 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녹화를 안 하고 그냥 떠들잖아요. 틀리면 여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서로 기억 못해. 에브리바디. 그러면 그냥 누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잘못 들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CCTV랑 비슷한 거잖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돌려봅시다.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요즘은 그 차 안에 그 블랙박스 비슷하게 이렇게 찍는 게 많으니까 경기 끝이지 뭐. 돌려보면 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인쇄라는 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연대도 뚜렷해. 언제 인쇄됐다라는 것만 밝혀낼 수 있으면 이 텍스트가 몇 년도에 흐르고 있었구나, 유행하고 있었구나, 그것까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고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의 층위를 정확하게 떠낼 수 있죠. 근데 암송에서 뭐 적었어요, 옮겨 적었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최근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박창하라고 하는 분이 일본 황궁 저 뭐 도서관인가 거기서 화랑새기를 봤대. 자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김대문의 화랑새기 이름만 있던 그 책을 자기가 봤대. 하지만 그걸 반출시킬 수가 없어서 전부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외워가지고 적었대. 그게 지금 박창하 선생의 그 화랑새기라는 책이거든.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문가예요.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그럴듯해. 하지만 지금 사람들로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가짜가 아닌가가 일반론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봤을 수도 있잖아. 원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조해 볼 뭔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기가 횡행하기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스님들이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칩니까? 이거 말하기 참 내가 앞부분은 꺼냈는데 이게 말하기가 참 그러네. 막상 말을 하려고 했더니 잠깐 이렇게 뇌가 정지하는데 그건 선 넘는다 뭐 이런 게 빨간불이 이렇게 뇌에서 켜져. 근데 생각보다 종교인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파가 더 대단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통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해인사 스님이면 최근 스님이면 성철 스님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잘못한 게 이만큼 있고 잘한 게 이만큼 있으면 잘한 거를 이렇게 적고 잘못한 걸 더 이렇게 누른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저도 이제 월정사에 있으니까 하남 노스님이나 탄원 노스님 이렇게 하면 요거를 최대한 좋게. 그러니까 삭제하지는 않아. 하지만 조금 더 모양이 있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내 밑에 놈이 또 했어. 이렇게 해서 한 10대 정도 내려가잖아.
야, 이러면 갑자기 신화가 된다. 하나가 뭘 하나 만들어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네,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왜곡들은 어디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예한 논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학파는 이렇게 믿는데 쟤네들은 좀 다른 게 있어. 그러면 우리 학파 쪽으로 유리하게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이랬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1도씩 바꿔가. 1도씩.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500년 지나면 90도가 바뀐다는 거. 목판이든 뭐 금속판이든 간에 인쇄를 하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게 보이지. 그 뒤에 누군가가 수정했으면 왜 했는지가 읽히지. 대조해 보면 아하, 얘가 이런 의도를 가졌네. 이게 보이죠.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적었잖아. 이렇게 그 페다라이페. 인도도 그렇고 계속 적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이제 살이 붙는 거죠. 살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인쇄술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을 하나 만들었어. 원래까지는 없었는데, 야, 내가 화엄경을 이번에 하나 입수했잖아. 야, 이거 대단한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널리 퍼뜨려야지. 지금도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사찰에서. 그래서 법보시 같은 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금강경을 이번에 찍었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뭐 화엄경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는 문헌들이 있어요. 책을 보면. 그러니까는 서사 공덕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강경 같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읽는 책 중에는 금강경에 보면 서사 공덕 한번 이렇게 적어서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이기기 위해서 쓰는 방식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광고도 때리고 유튜브 광고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계속 돈으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만 냅두면 나를 3년만 내가 하도록 가만히 냅두면 내가 봉정암이나 저 갓바위만큼 만들겠다. 그런데 봉정암이나 갓바위가 TV 광고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 왜? 거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할까? 따라가야 되니까. 역전시켜야 되니까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래서 서사 공덕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야, 조금 불리했구나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뭔가를 퍼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네 라는 정도로 읽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런 서사를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새로 대승불교가 기원 전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널리 이제 보다 신속하게 퍼뜨리면서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대승불교 문화권에는 이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이제 뭐 감지 금은니 감지라고 하는 약간 푸른빛 나는 종이에다가 금이나 은으로다가 이렇게 사경하는 이런 책들도 지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인쇄본 말고 그건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서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인쇄에 당하는 거고 걔네는 인쇄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서사는 책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이해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 책을 쓴다. 그래서 절을 하고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 글자를 쓸 때마다 절을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더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경운 스님이라고 하는 저 민비대 분입니다. 명성황후 민비대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 구한말 최고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경운 스님이 민비가 의뢰를 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하거든요. 법화경을 사경을 하는데 이제 민비가 후원을 해서 금자 법화경을 사경을 했는데 그때 뭐 그런 얘기 있죠. 최고 큰 스님을 구해서 이제 당신 공덕을 증장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경하면 제일 좋지만 내가 귀족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좀 내가 직접 할 정도까지는 안 돼. 이러면 대타를 그렇게 기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버시면 저한테 여러분 이름으로 사경을 하게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삐뚤빼뚤 써주지. 필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경도 하고 그 다음에 명산대찰에 기도하러 가고 싶지만 기도를 할 수 없으면 큰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향을 가지고 가서 내 대신 키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경전을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지금도 오늘날도 그런 건 많이 있죠. 그게 기도 붙이면 사실 그게 그 스님이 같이 읽으면 좋고 안 그러면 스님이 읽어주면서 나중에 축원을 해서 그 공덕이 마일리지가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경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쇄로서의 사경은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는 뭐 동남아시아나 지금 인도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경은 지금 인쇄가 좋은데 누가 그걸 사경을 하고 있어. 하지만 정신 집중하고 기도로서의 사경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거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적고 있으면 적거나 사경 말고도 사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부처님을 그리는 거야. 물론 뭐 재주가 좋아서 그냥 그릴 수 있으면 대박이고 안 그러면 이렇게 본이 있어 바닥에. 그럼 그 약간 색칠하듯이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기본 밑그림 있으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정신 집중을 하면 그것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공덕도 되고 경전을 사경하는 공덕도 되고 그 다음에 내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는 방식도 되고 심신 안정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극복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편안해져요. 사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저 봉창기도 할 때도 가을에는 사경 대회를 한번 사경해서 당신들의 이 발언문에다가 쭉 소원을 적고 그걸 소지해주는 그런 의식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경을 좀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매일같이 금강경을 듣고 경전도 듣고 아니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두 페이지라도 이렇게 사경하는 연습을 하면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이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저는 그 생각은 늘상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정신이 약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아요, 절대.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나이 드니까 저도 그렇던데 밥만 먹으면 졸려. 밥만 먹으면 졸려. 그럼 그걸 또 계속 잠이나 잘 자느냐? 잠도 못 자. 그러다가 또 깬다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게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잠을 꾸준히 못 자고 노인이 잠을 꾸준히 못 자는 거는 사실은 체력과 관련된다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뭔가를 힘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는 짜증이 늘어나고 잔소리 늘어나고 의심 같은 거 많이 생기고 누가 내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강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약하면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근육 운동하듯이 끊임없이 정신에 대한 운동과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힘이 있는 거고 사경은 손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구체화되고 강력해져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말로 주어 떠드는 거 말고 글로 네가 한번 써보면 네 말의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글 쓰는 연습을 하세요 라는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해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저희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훈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1년에 많은 글을 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만큼 많이 떠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그냥 다음 생에 제가 확성기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앉기만 하면 떠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가면 뻗고 낮에는 떠들고 방에 가면 뻗고 이게 뭔가 드라큘라인가 싶기도 하고 드라큘라가 지 방에 들어가면 자빠져 있고 나오면 퍼덕거리고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참 훌륭한 수행이 된다.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정서불안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사경을 꼭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사경책을 갖다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좀 쓰세요 이렇게 하고 한글로 사경할 때 더 레벨을 높이고 그걸 명상화시키는 방법은 거꾸로 쓰는 겁니다. 자, 봐봐. 이거 잘 들어도 사경하면 사자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사경을 하면 멍 때리면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쓰는 걸 하면 계속 정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불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계속 뭐 관세음보살 하든지 엄마니 밤며 하든지 하는 게 있고 머릿속으로나 안 그러면 카운트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하는 게 염주를 돌리거나 하면서 관세음보살 할 때마다 하나, 관세음보살 둘, 관세음보살 셋, 관세음보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집중력을 강화시켜서 내 안쪽에 힘을 더 강화시킬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마음이 약해서 그러고 우리는 사실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내가 자존감 하나는 내가 이게 진짜 환갑 넘어서 쩔죠 이런 거 쓰지 마. 그런 표현 별로 좋지 않아요. 고운 말을 써야지. 내가 어른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그 유튜브 보다가 말을 다 배렸어요. 이렇게 며느리 앞에서도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보는 보살님이 제 옆을 옆구리를 2번 찔러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봤더니 스님 막말 한번 해줘요? 이렇게 막말 한번 해줘요. 저리 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환희심을 내던데. 이게 뭔가 싶고. 진짜 저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욕 한번 해줘요.
썩을 놈들아 빨리 먹고 저리 꺼져 뭐 이런 거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면 괜찮은데 이런 게 재밌다 보면 중독된다니까. 약간 따라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사경은 아무튼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좀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제가 사경집 자체를 사실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 제작된 데다가 이름을 넣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구체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빈호 스님한테 그게 전달이 되니까 무빈호 스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해서 당신이 이렇게 발언문도 써주시고 그 사인도 해주시고 뭐 이랬었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있는 일. 그렇게 해서 사경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 멘탈 강하고 그 다음에 젊은 분은 저는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은 정신이나 이런 게 좀 흔들리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좀씩 이제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60대고 70대면 이거 이제 안 흔들리잖아요.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마치 배에 닻을 내리듯이, 그게 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힘든데 하실 수만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거꾸로 쓰는 방식을 쓰면 그거는 진짜 엄청나요. 그건 명상입니다, 사실은. 명상입니다. 예전에 그 명상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집중이 굉장한 집중이 됩니다. 한글 거꾸로 누가 못 씁니까? 야, 그게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 산토끼도 거꾸로 부르면 이게 쉽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산토끼 거꾸로 하면 뭐지? 집토끼, 물토끼, 뭐 바다토끼, 불토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봐. 잘 생각해봐. 뭐 그런 거 있잖아. 끼토산 얘기하면 IQ 30 이하라고. 뭐 그런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정신 집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쓰면서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경 말고 사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 부처님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사경책에는 부처님 그림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싹 따라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어떻게 보면 가장 에너지를 잘 내 중심을 세우는 기도로서는 참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사경 기도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 사경은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온다더라. 오늘 이 정도.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71쪽에서 72쪽까지. 자, 불교의 의문점과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진흥원 카피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불교가 무소유라고 하면 옷도 입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써놨는데 굉장히 도발적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무소유하고 무집착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소유는 법정 스님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 자꾸 무소유를 안분지족 아니면 소욕 이런 쪽으로 정당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검소함의 가치, 소욕지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실제로 무소유를 주장한 팀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보다 약간 선배 종교인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 그래서 걔네는 우리가 오계 하듯이 걔네도 오계예요. 그래서 살도, 음망,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까지는 똑같고 불음까지는 똑같고 오계 중에서 살도, 음망, 거짓말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살도,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하지 마라는 똑같고 우리는 술이잖아. 술 먹지 마라가 있는데 얘네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그래서 얘네 성직자는 벗고 다닙니다. 무소유. 알몸 까고 흔들흔들하면서 다녀. 이게 남자는 다 벗고 다니고 이걸 공의파라고 하고 허공을 입었다 그래서 공의파. 그 다음에 상태가 좀 떨어져서 저것들은 약간 원칙적이지 않아. 저게 무슨 현실과 타협했어 이 자식들 이러면 흰 옷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백의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구니에 해당하는 우리의 비구니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다 흰 옷만 입고 이렇게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수행자들은 다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게 무소유입니다. 그러면 자이나교는 잘 모르겠고 좀 알만한 분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간디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디가 하는 게 제가 인도 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간디 유적지 가지 마라. 처음에 간디 유적 갔다가 전국에 간디 유적이 다 있습니다. 인도 가시면 야 이게 뭔가 싶었죠. 왜? 간디 유적의 특징은 텅 빈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게다짝 같은 거 이런 쓰레빠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돗자리 하나 끝입니다. 끝입니다. 조금 더 추가되면 물레 있습니다. 물레 나옵니다. 우리 간디 영화 볼 때 이렇게 물레 돌리는 거 있잖아요. 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경 그런 거 나온다. 끼케야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 나는 간디 뭐 유적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뭔가가 있나 이렇게 뭘 모아놨나 했더니 그게 다야. 다른 데를 또 갔어. 다야. 다른 데를 갔어. 다야. 왜? 그게 무소유예요. 그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거나 이런 식의 무소유는 그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욕지족, 그러니까는 적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가 무소유예요. 말 자체를 봐봐. 그냥 소유가 없다잖아. 소유 땡푼. 그러니까 김국환 선생이 말한 알몸으로 나왔지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소유입니다. 김국환은 소유를 얘기한 거야.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알몸으로 나왔으면 알몸으로 가. 이게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무소유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소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무소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이렇게 청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거야.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거를 무소유하고 약간 등치시킨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것만 오류를 범한 게 아니고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도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거는 허에 대한 개념이지 당신은 공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건 공 개념이 아니고 공은 비실체성,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가 공이고 텅 빈 충만 같은 경우는 허의 개념입니다. 이 방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교실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깔면 밥상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 뭐 힘들고 그러면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러면 숙소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음의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끊임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허의 개념입니다. 노자에 나오는 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가 법정 스님보다 더 대단하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의 분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더 정확합니다. 시험 봐서 무소유를 법정 스님 같은 개념으로 쓰면 그거 떨어집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무소유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보면 왜 저것들이 옷을 벗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저게 남사스럽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네가 그걸 내밀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이 네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경우에는 그거 봐서 뭐하노?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소유주의자가 있잖아. 그 박애주의자, 바바리맨이잖아. 다 보여줄 테다. 바바리맨이 무슨 나쁜 짓 해? 무슨 뭐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육체적인 상처를 입혀? 뭐 아니면 뭐 강간범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걸 보여주는 사람이야. 평등한 사람이야. 평등한 사람. 박애주의자. 그렇지만 걔를 우리가 깜빵에 넣지. 왜? 이유가 뭘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왜 보여줘?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아니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문제가 안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것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상대와 관련돼서 입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다르고 결혼식 하러 갈 때 다르고 그 다음에 상가집 갈 때 다르고 이렇게 다 대응점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에 가거나 탁발할 때는 언제나 대의를 입어라.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왜? 그것이 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무소유라고 까고 다니니까. 그리고 불교가 자인화교를 이렇게 비판할 때 자인화교도 불교를 더럽게 비판합니다. 왜? 저것들은 소유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처님 당시 교단은 삼위일발이에요. 삼위일발. 옷 세 벌하고 바루밖에 없어. 그걸 소유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빠졌다. 쉽게 말해서 저것들이 현실 타협적인 걸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수행이냐? 이렇게 비판하거든. 걔네는. 그렇게 비판하거든. 법정 스님 기준으로 보면 삼위일발이면 무소유가 맞죠. 근데 그 자인화교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원칙 개념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 비판했어.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정당한 소유는 문제가 없다. 집착하지만 않으면.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비추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으로 비추듯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더 오래 비추고 못생긴 사람을 더 적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착이 없는 거지. 내가 이러한 뭐 염주를 쓰거나 핸드폰을 써.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매니아가 돼서 네, 염주는 저는 매니아입니다. 저는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하지만 핸드폰이나 이런 책에는 큰 집착 없어요. 큰 집착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뭐 대단해? 염주를 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집착의 물건입니다. 저희 집착의 물건. 그래서
집착의 물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안 가지고 좀 오래 있으면 사람이 약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염주 같은 경우도 계속 돌리던 사람들이 안 돌리고 있잖아. 그럼 왠지 손이 허전하다. 그런 거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염주 돌리는 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을 안정시키거든. 계속 일률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반복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심신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랑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걸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당한 소유는 써도 문제가 없다. 단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 장화홍련같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불교는 무집착이지 무소유가 아니에요. 제가 무집착 얘기할 때 그 얘기 해드립니다.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천수보리.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이제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가 있고 천수보리는 다른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돈 있는 사람이네. 굉장한 천수보리도 굉장히 귀족인데 천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출가를 왔을 때 이 사람은 귀족이기 때문에 부처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러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옷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옷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잖아.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차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집기 같은 거, 침구 좋아하는 사람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 이런 게 좀 이렇게 꽂혀 있었대. 그래서 누더기를 주니까 사람이 수행이 안 되더래. 나는 이게 굉장히 왜 쪽팔리다는 생각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씨 누가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뭐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수보리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속퇴해야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옷이 쪽팔려서요. 속퇴 이유치고는 참 장하다 이놈아.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진짜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율장이랑 나오는 얘기야. 율장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자가 아난인데 아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수보리에게 비단옷을 입혀라. 비단옷을 입혀라. 그래서 아난이 시주에게 구해서 비단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착이 떨어지면서 옷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정신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천수보리가 지금도 증일암경 그 제자품 같은 데 보면 호의제일, 좋은 옷 입은 제일은 천수보리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정당하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비단옷을 입는 게 정당하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집착을 털어낸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벗고 집착을 털어낸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걸 입으면서 나는 수행자야 라고 해서 속기를 끊어내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면서 오히려 수행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집착이 중요한 거지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집착은 가지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당하게 예전에 그거 있던데 축구 선수 뭐 그 홍명보 선수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저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사신대.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 거야. 아니 축구 선수가 저렇게 5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마 저 중에서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땀 흘려서 번 걸로 치면 저 선수가 제일 나은 거 아니요? 그 몸으로 떼어서 번 거 아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분이 무슨 뭐 어디 이상한 돈을 받았어 뭐 투자를 해서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다 연봉으로 진짜 노력해서 번 돈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뭔 문제가 있어? 부자가 잘못됐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게 부자가 된 사람은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잘못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당한 소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놓고 갈 때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고 자식에게 어떻게 좀 물려주고 하면서 좋게 해버리면, 집착을 버릴 수만 있으면 또 다른 세계로 자기가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빌려 쓰는 가치다 라는 생각을 하면 무집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약간 노마드, 유목 같은 정신들이 있어요. 유목민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주일에 4군데를 살아요. 일주일에 4군데를 살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제가 원래는 안 움직이는 성격입니다. 저를 아시는 사람은, 저는 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움직이는 성격도 아닙니다. 나는 전생에 못이었습니다. 박혀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생에 잘못 태어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입으로 털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인간 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못같이 살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계속 못같이 살았어. 못같이 그냥 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꼬다는 보리자루였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런 데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참 물건 같은 거를 많이 아꼈어요.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런 걸 했었어. 그런데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일주일에 4군데를 움직이니까 쌓아놔도 쓸모가 없어. 이게 있어도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몸에다 장착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염주 같은 거 주렁주렁 달고 댕기고, 집에서 호주머니에서 필통이 나오지 않나 막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호주머니 한쪽에 여러분 거의 손가락만큼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야. 그거 보는 사람은 신기한다.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와? 그렇게 해서 이게 유목 정신이에요. 그리고 유목 정신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집착이 줄어들어. 그리고 이 집착이 정신에게도 유목 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은 빌려 쓰는 리스 정신을 가져봐. 날 리스했어. 라고 하면 모든 집착이 상대적으로 털어지면서 불교적 전통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불교는 인위적 무소유가 아니고 무집착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 무집착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것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섭은 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섭은 무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리고 무소유도 집착입니다. 무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옷을 입을 상황에서는 입고 벗을 상황에서는 벗고, 뭐 목욕탕에 가서는 벗고 나와서는 입고, 이게 오히려 정당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시시각각 상황들이 바뀌어가. 그런 걸 보고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의적절하게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불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 정신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무소유나 무집착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 차이입니다. 더 큰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간디 같은 사람이, 그건 옛날 얘기니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간디 같은 사람이 그게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간디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를 그 사람은 무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큰 스님들 뭐 아무리 청빈하게 산다라고 해도 간디같이 살 것 같아? 돗자리 하나에 샌들 하나? 됩니까? 그런 스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달라이라마 그렇게 안 삽니다. 맞죠?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소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욕지족은 무집착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꿀벌이나 나비가 꽃에서 꿀과 향을 취하고 꽃가루를 옮겨주듯이 꽃에는 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듯이 가는 것,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소유라기보다는 소욕지족이고 그 다음에 무집착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그걸 쓴 거는 사실은 잘못된 단어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왜 텅 빈 충만이 허고 공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내가 1시간 이상 떠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노장 철학도 전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노자를 거의 외웠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진짜 질문을 받아볼게요. 유대인이 보석과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내 거 이런 개념 아니요. 이런 개념 아니에요. 무집착이 주는 자유로움, 질문을 해보라니까. 근데 무집착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빌어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선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는 그 소유에 종속되는 거고, 무소유라고, 그 무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호텔에서 자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그걸 편안하게 이용해. 하지만 그것을 떠날 때는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그거 하지 마. 나는 바이바이야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조금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를 하네. 써니님, 출가자와 재가자의 소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출가자와 재가자의 소유는, 출가자 같은 경우는 법정 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주의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재가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소유면, 자기가 정당하게 번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보시도 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성공하길, 재가자가 성공하길 바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청빈하게 살 거를 여러분 청백리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으면 그 사람이 부유해지고 명성이 떨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당한 소유를 통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사람이 명성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 생촌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생천한다, 천상에 태어난다. 이 써니님이 또 뭘 물어봤냐면 해민 스님 사건에 대해서 이게 있었잖아요. 그 해민 스님이 풀소유로 너무 그 애들이 닉네임을 잘해줘가지고 다 아시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냥 개인적 판단이에요.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크게 뭐 잘못해서 어떤 식으로 뭐 이상하게 방식으로 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강연비 벌고 뭐 책 내 가지고 인쇄 받아서 한 거고, 아니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자기 집을 종단에 등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개인 명의도 아니었고 종단에 다 등록을 해서, 그 얘기는 뭐 종단에 등록했다는 건 뭐냐면 종단 재산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내 거 가지고 혼자서 있었어요. 그러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왜 나중에 욕을 먹게 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남산이 보이는 뷰를 가진 집을 가졌어요라고 하면 아마 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또 이미지가 그렇게 고고한 이미지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해민 스님이 그런 쪽으로 너무 털었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에서 무리를 일으켰어도 노홍철은 지금도 잘 못 나오잖아. 왜? 바른 사람 이미지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싸이는, 제가 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이라면, 한국 연예인이라면 넘을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범했는데도 끄떡이 없어요. 그게 마약하고 군이거든. 이게 하나만 걸려도 연예인들이 훅 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거든. 양수겹장을 맞았는데 월드스타 아닙니까?
왜? 싸이가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럴 줄 알았다. 만약에 유재석이 그랬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그러니까 에라이 이런 정신, 그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산이 보이는 집이 있다, 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있었으면 나 좀 줘. 나 책으로 팔아서 그거, 야씨 책을 그거 하려면 나같이 팔아서는 1000권 내야겠다. 1000권. 내가 이제 60권 냈는데 1000권 내야겠다. 금생에는 쉽지 않다. 금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를 너무 이렇게 옥죄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이렇게 당신 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청빈하게 사는 게 마음에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TV나 방송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관종이잖아. 관종력이 없으면 나오겠어? 산속에 짱 박혀서 살겠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관종력이 있는 사람은 다 뭔가 좀씩 더 가졌어. 아무것도 안 가지면 관종력을 이거 쓰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차도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에서도 계속 저를 볼 수 있고, 엊그저께 내가 이게 쓸데없는 얘기 잠깐 해줄까? 엊그저께 내가 기차 타고 KTX 타고, 제가 서울역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 군데를 사는데 그게 다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역에서 딱 했는데 KTX를 탔는데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아주 그 좌석 맞냐고 내가 이랬더니 이 옆자리인데 우리 일행이라고. 근데 그 옆자리는 통로석이네. 통로석이야. 그래서 나한테 좀 가서 앉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시냐고 이랬더니 대전 간대. 울산에서 대전. 그래서 내가 안 바꿔주기 귀찮지. 왜냐면 우리 또 논문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읽어야 되는데 통로 쪽에 앉으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전까지 가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대전까지 갔다가 나는 울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대전에서 또 바깥 내가 갈아 움직여야 되거든. 그럼 뭐 또 보다가 다 짐 싸서 또 옮겨야 되고, 귀찮잖아. 가지고 내가 약간 이렇게 싫은 눈빛을 했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앉았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난 줄 아는 거야. 난 줄 안 거야. 그래서 스님 되게 피곤해 보여 이러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또 기침을 하니까 뭐 음료수도 주고 자꾸 이러는, 아이씨 부담. 그냥 모르는 척해. 이럴래다가 이게 참 그때 귀찮더라도 옮겼어야 되나. 근데 또 내가 마스크를 또 잘못 쓰고 가가지고 자연이라고 써 있는 마스크. 관종력 충만 마스크잖아. 내가 아는 스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너는 어떻게 네 이름을 마스크에 붙이고 다니니? 이게 제정신이니?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혹시 자연 스님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아까 맞는다고. 사실 보이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거든. 왜냐면 모자 썼지, 마스크 썼지. 하지만 여기에 자연이라고. 그래서 관종력 있는 사람 원래 다 이런 끼들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되게 재밌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 주둥이 터졌다고, 내가 피곤해서 주둥이 터졌난갑다고 이러면서 약 주더라고. 좀 받아먹기 좀 그렇고 또 줘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관종력 있는 사람은 아무튼 전혀 소유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하려면 책 같은 것도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정보들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더글로리가 유행해. 그러면 더글로리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송혜교가 거기서 왜 찌짐이가 돼서 팔뚝에 찌짐이를 찧었는지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나라 때 선사 얘기만 계속 팔아봐. 그러면 누가 듣겠냐고. 그 사람들 죽어서 뼈도 안 남았어. 그걸 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째드기 보살님 이거 내가 진짜 안 해주고 싶어도 너무 도배를 하는데 이거 그리고 질문도 거지 같아요. 거지같이 짧은 걸로 계속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 덕질도 집착일까요? 당연히 집착이지. 그걸 뭘 말이라 그래. 그리고 집착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집착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단 집착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집착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소유가 나쁜 걸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행복지수님 무소유가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저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쪽에 가깝습니다. 옷에 대한 무소유가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범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무소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너무 없어. 내가 가장인데 무소유 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 그러면 그 가장 자격 없다. 그래서 무소유는 절대 정당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집착은 승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다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무소유는 이게 다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피폐해진다라고 할까? 저는 무소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화를 하는데 말없이 계속 듣고만 있는 사람. 스폰지 같은 사람 진짜 짜증나거든. 뭔가 반응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이게 호불호가 있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초기 불교 얘기를 해주면 초기 불교 대승불교 밀교 얘기를 해주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냥 부처님 말씀 에브리바디 다 오라요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좋습니다. 사랑도 집착인가요? 야 이거 당연히 집착이죠. 그게 집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나쁜 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전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훨씬 더 보람 있게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사랑끼리의 사랑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인욕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자체를 긍정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변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있잖아. 애정은 눈물의 씨앗인가 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돈 많은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돈이 많아 보니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줄 때 그러니까는 그냥 뭐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막 이렇게 해서 막 퍼주면서 쫙 이렇게 기마이 쓰고 할 때 그런 기쁨도 참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릴 때도 잠시고 그것도 덧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마 그 얘기는 너무 없어 보여서 안 했는데 잘 공감이 안 되네요. 내가 이럴래다가 일단 그거 나한테 줘보고 얘기합시다. 딴 데 줬던 거 입 털지 말고 나한테 주고 시작합시다. 내가 이럴래다가 너무 좀 기대 이하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요즘 늙어가지고 소심해져서 그래. 초심을 잃어서 그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막말을 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늙으니까 약간 이렇게 위축돼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말한다니까. 선은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나 줘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멈칫하면서 이걸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선이 아닌데. 내가 이랬어 속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품의 기쁨.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내가 속한 단체나 저 같은 경우도 한국 불교를 위해서 어떤 일이랑 뭐라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집착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무집착의 진정한 무집착은 뭐냐면 집착을 넘어선 무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넘어서서 무집착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집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무집착.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지만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그게 집착을 가지고 있는 무집착이에요. 그게 최고. 그게 최고. 그 다음 단계는 집착을 가지고 무집착으로, 그러니까 집착을 승화시켜서 사회, 내 주변과 나의 어떻게 성취,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런 거, 그런 게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결국 무집착으로 승화되면 더 좋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늘상 퍼져 있어. 만성 피로야. 힘들지. 장사하는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집착인가요? 여운주님, 메뉴를 바꿔보세요. 손님한테 집착하지 말고 맛으로 승부해. 무슨 주술도 아니고 와야 된다. 이게 무슨 음식점이 아니고 점집입니까? 뭔가 메뉴를 좀 개발해서 맛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님이 찾을 수 있게 해야지. 왜 손님의 영혼을 후리려고 그래?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고.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단 늙었을 때 어느 정도 지나서 놔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추해진다. 그 얘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나이 50이 넘으면서, 내가 90년대 생이긴 한데 나이 50이 넘으면서 크게 각성하고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도 무언가 발전만 잡고 도모하기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자신에 매여서 뭐 성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그런 쪽에만 매여 있는 것은 슬픈 삶이고, 보람이라든지 대중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무언가를 역할을 일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회양의 자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리할 때를 봐야지. 뭐 정리는 70이나 80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리가 아니고요,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놓는 게 아니고요,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잖아. 그게 제가 보기에는 50쯤에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50대에는 보람을 중심으로 사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사회와 이웃과 내 자신에게 보람된 거. 나는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하고 뿌듯했어라고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내가 눈 감으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선택은 진짜 너무 잘했던 것 같아. 마치 무엇과 같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박관장관을 만난 선택과 같이 나 그 선택 너무 잘했어.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어. 안 바뀌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믿어. 어쩌겠어. 물를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운이 남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돼서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산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너무 공허하고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은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는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부처님은 진짜로 오셨을까? 부처님은 진짜로 오셨을까라는 주제로 왜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인간 시다르타가 온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은 부처님은 언제 오셨느냐? 35세 되는 12월 8일 날 그때 부처님이 되신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안 오셨네. 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 관욕하는 것도 있고 연등 올리는 것도 있고 불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절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무성의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